1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시부터 나와 있죠. 김현승의 눈물이 나와 있는데, 김현승의 눈물은 2학년 때 문학으로 내신으로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눈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건 세모적인 이미지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 시에서는 웃음이 세모고 눈물이 동그라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습적 인식을 낯설게 하는 것도 역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관습적, 그러니까 익숙한 거잖아. 우리한테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것이 역설인데, 역설에는 수식어와 비수식어의 모순처럼, 그러니까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고 비수식어는 이제 꾸밈 받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소리 없다가 뭐가 돼요? 수식어가 되고 아우성이 비수식어잖아. 그렇게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역설도 있지만 이런 눈물이라고 하는 시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식과 다르게 낯설게 표현하는 것도 역설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 그래서 역설을 어떨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인지를 설명해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는 시어랑 관련된 거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어떤 계기로 쓰여졌는지를 보기로 제시해주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거로 나와 있는데, 눈물은 시인이 아들을 잃고, 이때 아들은 혈육이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혈육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의 시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는 경우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 19제한가 하면서 제망매가도 나왔었잖아. 근데 이 작품 역시 그렇다. 자, 시인이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쓴 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인은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랑 관련되는 거죠. 인간이 신 앞에, 이거는 절대자의 모습을,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며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 흘리는 눈물이래. 그러니까 웃음은 변하기 쉬운 거면은 눈물은 이거는 썩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시는 절대자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신심이 믿음이야. 자, 믿음으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하려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제 종교를 통해서 승화시키는 작품이다. 밑에 보면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인데, 눈물을 가장 나아중 지닌 것이라고 한 것은 절대자의 부름을 받아 죽는 순간까지 시인이 고통을 안고 살겠다. 이건 고통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왜냐면 가장 나아중 지닌 것이 결국 눈물이란 말이야. 눈물의 이미지인데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 보기를 참고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고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얘들아, 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4형까지 있죠. 4형까지는 눈물을 비유한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 작은 생명이다. 그리고 흠도 가지 않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전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눈물이고, 그 다음에 값진 것도 눈물이고, 가장 나중에 지닌 것도 눈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1년부터 4년까지는 전부 다 눈물을 드러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눈물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연에서 보면 꽃과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꽃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야. 근데 열매는 영구적이고 본질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서로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절대자겠죠. 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이때 웃음은 이제 위에 있던 꽃과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일시적인 거라면,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할 때, 이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본질적인 그런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5연에 나와 있는 이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얘가 말하고 싶어하는 웃음과 눈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옆에 문제 해결키 나와 있죠. 생물학적 발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꽃
꽃과 열매의 관계는 결국 웃음과 눈물의 관계라는 유추적 관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우리가 저번에 1차 시책에서도 이제 그 정석가에서 얘들아 그 제일 마지막 연이었죠. 정석가 제일 마지막 연에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는 거,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던 거. 그게 결국은 외롭게 이제 천년을 지내도 그래가 이별에 있어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던 것처럼 얘도 생물학적 발상, 즉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추측하게 하기 때문에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문, 고전 산문은 안일이, 중물이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얘는 판소리겠네요. 판소리. 자, 심청가가 나와 있습니다.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제 판소리 사설 같은 경우에는 노래거든요. 노래 가사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몇 시간씩 부르는 노래를 다 노래로 그러니까 창으로 부르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안일이는 이야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야기 부분이고 그리고 뭐 중몰이나 자진몰이 이런 건 장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몰이보다는 자진몰이가 좀 더 빠른 장단인데 이렇게 장단 표시된 부분은 노래로서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지금 제시된 부분은요. 결국은 이제 심청이가 이제 다시 환생을 했죠. 환생을 해가지고 이제 황후가 됐죠. 심황후로 나오잖아. 황후가 돼서 자기 아빠를 찾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아버지가 눈을 못 뜬 걸 보고서 막 놀라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심청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신봉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싶어 하죠. 이제 자기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부처님의 도술로 눈을 번쩍 뜬다라고서 얘기해주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청가의 스토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결말 부분이죠, 거의. 자, 그리고 나에 제시되어 있는 시는 이거는 김승희 현대시인데 얘는 뒤에 해설로 조금은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는 2번하고 3번의 보기를 조금 주의해 두십시오.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결국은 김승희의 배꼽을 위한 연가 5번째 이제 배꼽을 위한 연가 5번 시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자 뒤에 해설을 볼게요. 자 심청가 해설은 각자 보도록 하시고요. 자 뒤에 보면은 배꼽을 위한 연가는요. 감상 포인트 보면은 심청전을 재구성한 시입니다. 그리고 고전을 창조적으로 수용한 작품인데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소설 속의 심청을 비판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그런 심청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자, 인당수 공양미 300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심청전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죠. 거기 보면은 어머니 청자를 설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심청이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기서는 이제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로 변형시켜놨잖아.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 어머니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요, 뭐 그게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도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다. 이거는 결국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거에 대한 이제 거부,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차라리 책을 보고 싶다. 난 여기 남아서 살아서 책을 보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비와 그 다음에 새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는 나비가 되고 싶고 새가 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런 아름다운 나비와 새가 자유로운 새가 되기 위해서는 누에꽃을 버려야 되고 껍질을 부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서리법으로 드러내고 있죠. 서리법을 통해서 이거는 죄가 아니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이꼬치를 버리는 거, 껍질을 부수는 거는 둘 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즉 희생하지 않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떠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겠다라는 내용을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 어머니한테 뭐다 점자책을 사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그렇지. 삶을 외국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외국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 그러니까 스스로 배워야 돼. 주체적으로 노력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다. 즉, 타인의 도움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에 다시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독특한 시인데 결국은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의 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독서 지문들이 나오는데 요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완성에서도 화제가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글의 구조는 쌤이 지금 핵심어를 표시해놨는데 행정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행정 규제가 무엇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행정 규제와 관련된 행정 규제 기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 규제 기본법에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규제 법정주의 원칙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고 나와 있잖아. 다음으로는 비례성의 원칙을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이제 이런 행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고 하는 건 실효성의 원칙인데, 세 번째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몇 가지 규제 원칙 세 가지를 얘기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용어가 나오는데 보면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행정 규제가 있으면은 그 규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야. 강압적이겠다. 말하는 건 다 금지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포지티브 방식인 거예요. 포지티브 방식이고, 그리고 이건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좀 자유가 제한되겠죠.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최근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죠. 네거티브 방식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건 포지티브,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는 거야. 자유를 더 주는 거죠. 그리고 꼭 하면 안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이 네거티브다. 용어. 자, 그리고 네거티브랑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나와 있는데 참고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 뒤에 보면 사전 통제적 규제랑 사후 관리적 규제 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전 통제는 결국 앞에 있던 포지티브랑 유사한 거야. 포지티브의 관념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사후 관리하겠다는 거는 사후 관리적 규제는 먼저 자유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네거티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거가 없네요. 쌤이 별표한 문제가 없어. 3번에 거기 나와 있는 조항을 이제 분석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17조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 말은 결국은 다 허용하는데 얘만 금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거티브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독서 지문은 요건 문화 지문이 실려 있네요. 문화. 장소의 획일성,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획일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런 획일성에 대해서 에사 브리그스는 부정적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장소 획일성이 나오는데, 놀이공원 하면은 거의 디즈니랜드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역사 보건 공간은 거의 박물관화 시켜서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제 박람회는 거의 다 미래화 시킨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점점 획일화되는 거예요. 획일화되는데, 이런 장소 획일성은 타자지향적인 건축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적이야. 읽어보면 결국은. 왜냐면은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고유성 이런 걸 상실한 거거든, 결국은.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놀이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박물관화되고 있는 역사 이제 보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국제 박람회죠. 그러니까 미래화되고 있는 국제 박람회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다 부정적입니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내려놔요. 문제도 이제 별표한 게 없죠. 지금 별표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3세트에서 마지막 독서 지문은 어업에서의 생태 통합 양식, 그러니까 기술 지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상황으로 이제 남획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업이 이제 양식업으로 바뀌기 시작했대. 근데 양식을 그러니까 어류를 양식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양식하게 되면은 자연의 자정 능력 있잖아.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나온 것처럼 어장의 황폐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 어장의 황폐화는 육상 농업에서 경험한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바다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대. 그러니까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비극이 생길 수 있다 하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생태 통합 양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류만 기르는 게 아니고 폐류라든지 해조류라든지 해삼을 같이 기르어가지고 자연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 그래서 보면은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미립자 형태의 용종 유기물은 보다 폐류가 섭취하고 무기 영양 염료는 해조류가 섭취하고 그다음에 좀 큰 침전물이라든지 폐류나 폐조류에서 나온 찌꺼기 배설물은 또 어떻게 된다 해삼이 이렇게 섭취하고 그리고 해삼에 의한 분해물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시 용출돼서 해조류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태를 통합시켜가지고 양식을 하면은 이제 좀 더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기존의 가두리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통합 양식 네 번째 문단에서 생태 통합 양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해야 될 것을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고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까지 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얘는 1번 그림이 결국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답지 구성도 보면은 얘가 이제 전체 내용을 아우러서 결국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5번 답지가 틀린 이유는 어류하고 그 다음에 있는 폐류의 입식 밀도를 높이는 것이 무산물 발생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딱 봐도 입식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위에 폐류 얘기만 나오는 경우도 보면 얘들아 입식 밀도가 높으면은요 배설물에 의한 배설물의 배출량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5번 답지는 A랑 B 둘 다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례로 얘기해 주는데 결국은 공유 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3차시 적용학습 문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3차시 숙제할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오.